정은숙은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려서가 아니었다.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40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몸이 된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다. 차가웠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은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했다. 61라는 나이가 어느새 몸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무릎도 시큰거렸고 손목도 저리고 목덜미는 늘 뭔가 걸려있는 것 같았다. 거실로 나왔을 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쇠가 자물쇠를 더듬는 소리. 잠깐의 침묵.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 소리. 김도현이었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아내의 시선을 피했다. 반팔 티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왔어? 은숙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걱정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문장. 응.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새벽 뉴스가 흘러나왔다. 은숙은 글을 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저녁에 남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김치, 나물, 조림, 국.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국부터 데우기 시작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냄비가 부글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채웠다. 도연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텔레비전을 껐다. 소리가 사라지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배송은 잘 됐어? 은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냥 그럭저럭. 손님들이 많았어? 새벽이라 별로.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은숙은 밥그릇에 밥을 퍼고 국을 따르고 반찬을 놓았다.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상은 40년 동안 그녀가 해온 그 모양 그대로였다.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 아침 굶으면 위에 안 좋아. 도연은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식욕은 없었다. 그냥 입에 넣고 씹었다. 맛도 없고 맛있지도 않았다. 그저 삼켜야 할 무언가였다. 은숙은 그 앞에 앉아 물만 마셨다. 당신은 안 먹어? 나는 나중에 먹을래. 가리 먹지 그래. 난 입맛이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은숙은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불편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새벽에 배달을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지. 우리 노후 계획은 어디로 간 건지. 그런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삼켰다. 말을 꺼내봤자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싸우고 나면 더 멀어질 거라는 것도. 도연은 밥 한 공기를 비우고 일어났다. 씻고 잘게. 응.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 샤워기 소리. 그 소리들이 멈추고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 은숙은 식탁에 남은 그릇들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고 행주로 식탁을 닦고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무언가는 제자리가 아니었다. 김도연은 서울 외곽의 중견 제조기업에서 34년을 일했다. 입사할 때는 29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몇 군데 시험을 보다가 합격한 회사였다. 그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아직 유효하던 시대였다. 품질관리부에 배치되었다. 생산된 제품들의 규격을 확인하고 불량률을 체크하고 공정 개선안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단조로웠지만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성실했고 꼼꼼했고 회사는 그를 인정해줬다.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었다. 그리고 53세 부장이 되었다. 부장. 그 호칭을 달고 다닐 때 도연은 자신이 뭔가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명함에 부장이라는 두 글자가 찍힐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느꼈다. 물론 임원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장도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정년까지는 무사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61살이 되던 해 회사가 달라졌다. 신임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임원급은 칼같이 잘려나갔고 부장급에게는 명예퇴직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회사는 선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요였다.
도연 부장님, 우리 세대는 이제 뒤로 물러나야죠. 인사 담당 이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친절했지만 단호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새로운 인생. 그 말이 귀에 꽂혔다. 회사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 보내드릴 겁니다. 퇴직금도 할증되고 몇 가지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조직에서 34년을 버틴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순응하고 적응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는 명예퇴직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 2019년 12월 31일 김도연은 회사를 나왔다. 동료들이 마련한 송별회에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죠. 누군가 술잔을 들었다. 부장님 건강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축배 소리가 울렸지만 도연은 그 소리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핸드폰을 꺼내 명함을 봤다. 김도연 부장. 그 명함은 이제 쓸모가 없었다. 은숙은 남편이 퇴직한다는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래, 됐어. 이제 좀 쉬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연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그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퇴직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밀린 이자를 갚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했다. 조금만 아꼈으면 괜찮을 거야. 도연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쓰는 돈이 아니라 없어지는 시간이었다. 도연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쓸모 없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보고서가 있었다. 해야 할 일들이 그의 하루를 채웠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살림을 했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연락도 뜸했다. 도연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어느 날 그는 혼잣말을 했다. 재취업을 시도했다. 품질관리 경력 34년. 그 경력이면 어딘가에서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연세가 어떻게? 면접관은 정중하게 물었지만 그 질문 뒤에 숨은 의미는 명확했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63입니다. 아, 네. 저희가 찾는 인력이 좀 젊은 층이라서요. 하지만 경력은 물론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업무 환경이 조금 젊은 편이어서 적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거절이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같은 답이 돌아왔다. 도연은 조금씩 기준을 낮췄다. 부장급이 아니어도 괜찮고 연봉이 낮아도 괜찮으니 그냥 일을 시켜달라고 했다. 하지만 회사들은 그를 원하지 않았다. 차라리 젊은 사람을 뽑는 게 낫죠. 어느 중소기업 대표가 솔직하게 말했다. 부장님 같은 분은 경력도 많고 능력도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서 부장 출신을 쓰면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서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경력이, 자신의 나이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재취업이 안 되자 도연은 플랫폼 노동을 시작했다. 배달 앱을 깔았다. 오토바이 면허는 예전부터 있었다. 중고로 오토바이를 한 대 샀다. 이거라도 해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창피했다. 회사에서 부장을 하던 사람이 배달을 하다니. 하지만 돈은 필요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됐다. 새벽 배송이 그나마 돈이 됐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배달을 돌면 하루 1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도연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배송센터로 갔다. 물건을 받아 오토바이에 싣고 주소를 확인하고 달렸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63세 몸이 새벽 추위와 배달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정은숙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다. 40년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그게 기계처럼 작동했다.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다. 밥솥에 물을 맞추고 스위치를 눌렀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남은 반찬들을 확인했다. 김치가 좀 쉬어서 새로 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을 끓였다. 된장국. 남편이 좋아하는 맛이었다. 두부를 썰고 파를 썰고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었다. 밥이 지어지는 소리, 국이 끓는 소리, 환기 팬 소리. 그 소리들이 그녀의 새벽을 채웠다.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다. 8시쯤 되면 남편이 잠에서 깼다. 은숙은 그가 깨기 전에 모든 걸 끝냈다. 남편이 일어나면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고 집은 깨끗했다. 그게 그녀의 역할이었다. 아침을 먹인 후 은숙은 다시 부엌으로 갔다. 점심 준비를 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 점심도 차려야 했다. 반찬을 만들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장을 봤다. 오후에는 청소를 했다.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침실 이불을 털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밥을 지었다. 남편은 보통 저녁에는 집에 없었다. 배달을 하거나 어디론가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다. 은숙은 혼자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봤다. 하지만 집중하지는 못했다. 화면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다. 내일은 뭘 해먹지? 김치가 떨어져 가네. 전기세가 또 올랐네. 밤 10시쯤 되면 씻고 잤다. 하지만 잠은 잘 오지 않았다.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를 기다렸다. 새벽 4시쯤 되면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다. 은숙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거고 가족을 돌보는 거라고 배웠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야. 당신이 집을 잘 지켜야 남편도 밖에서 일을 잘하지. 은숙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집을 지켰다. 시부모님을 모셨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12년 동안 간병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다. 밤에는 몇 번씩 깼다.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부축해서 데려갔다. 12년. 그 시간 동안 은숙은 집 밖을 거의 나가지 못했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끊겼다. 바빠서 못 나가라는 말을 몇 번 하다 보니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은숙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퇴직했다. 그리고 그녀의 일은 더 많아졌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했다. 빨래도 많아졌고 청소도 자주 해야 했다.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고 빨래를 개본 적도 없었다. 내가 뭘 도와줄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다. 은숙은 때때로 생각했다. 나는 뭐지?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의 파트너도 아닌 것 같았다. 그냥 집에 있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그게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은숙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결혼하고 나서 모든 돈은 남편 이름으로 관리되었다. 월급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왔고 은숙은 생활비를 받아 썼다. 이번 달 생활비. 남편이 봉투를 건네면 은숙은 받아서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고 아이들 학비를 냈다. 모자라면 참았다. 남편에게 더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돈이 어디 그냥 생기는 줄 알아? 남편은 한 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은숙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은 돈을 벌지 않으니까. 자신은 집에서 일만 하니까. 그 일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요리는 노동이 아니었다. 청소는 노동이 아니었다. 육아는 노동이 아니었다. 간병은 노동이 아니었다.
그건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은숙은 가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 일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 요리사, 청소부, 간병인, 육아 도우미. 그 모든 일을 40년 동안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초라해졌다. 내가 뭘 안다고. 은숙은 자신을 낮췄다. 자신에게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었다. 그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서 집안일을 한 사람. 사회는 그런 사람을 전업주부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다. 놀고 먹는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랐다.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다. 은숙이는 뭐 하세요? 집에서 살림해요. 아, 그럼 한가하시겠네요. 한가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숙은 입이 쓰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한가한 건가?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럭저럭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은숙은 그걸 꺼내 펼쳐봤다. 시니어 라이프 설계 설명회 안내. 구청에서 보낸 공문이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 설계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은숙은 별 관심이 없었다. 이런 설명회는 가봤자 시간만 낭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이거 한번 가볼까? 도연이 편지를 보며 말했다. 뭐하러? 그냥 궁금해서. 요즘 정부에서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던데. 그게 무슨 도움이 돼? 몰라. 가보면 알겠지. 도연은 설명회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또 허실하러 가는구나. 설명회는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6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나이 지긋한 남성들이었고 여성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도연은 제일 앞줄에 앉았다. 은숙은 뒤쪽에 앉고 싶었지만 남편이 앞으로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사회자가 나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시니어 라이프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 70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연금은 부족하고 일자리는 없고 건강은 걱정되고 맞죠? 다들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한 여성이 무대로 올라왔다. 박지연이었다. 박지연은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었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으며 미소가 밝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컨설턴트 박지연입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어르신들의 노후 설계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회적 기업 실버 브릿지의 이사로 있고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존중입니다. 존중. 그 단어가 도연의 귀에 꽂혔다.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박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러분은 수십 년간 이 사회를 일궈온 분들입니다.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무시를 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도현도 손뼉을 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박지연은 파워포인트를 넘겼다. 화면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공헌 프로젝트, 그리고 투자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투자형 일자리. 도연은 그 단어에 집중했다. 투자형 일자리는 무엇이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소액을 투자하시면 저희가 그 자금으로 시니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배당금으로 드리는 거죠.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누군가 물었다. 최소 3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물론 더 많이 투자하시면 배당금도 많아지고요. 수익률은요? 평균적으로 연천 215% 정도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도연은 계산을 했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15%면 45만 원. 한 달에 약 4만 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이사라는 직함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사. 도연의 눈이 커졌다. 사회적 기업의 이사로 등록되시고 명함도 드리고 정기 모임에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박지연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지연에게 몰려들었다. 도현도 그중 한 명이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박지연은 친절하게 웃었다. 저는 회사에서 오래 일했는데 지금은 퇴직해서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관심이 가는데 정말 안전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구청과 협력하고 있고 모든 사업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지연은 명함을 건넸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 사무실도 이 근처에 있어요. 도연은 명함을 받았다. 박지연 이사 사회적 기업 실버 브릿지. 명함을 보며 도연은 생각했다. 나도 이사가 될 수 있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이 물었다. 그래서 어땠어? 좋았어. 뭐가? 그 사람들 진짜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 은숙은 회의적이었다. 그게 다 말만 그런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공짜가 아니야.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 무슨 돈으로?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퇴직금 남은 거 있잖아. 그거 노후 자금이잖아. 알아. 하지만 이자를 받으면 더 늘어나잖아. 그게 위험한 거라고.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뭔가 하고 싶다고. 그냥 이렇게 배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은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의 표정에서 간절함이 보였다. 그 간절함을 꺾고 싶지 않았다. 당신 알아서 해. 응. 내가 알아서 할게. 도연은 그날 밤 박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투자 상담 받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네.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도연은 웃으며 답했다. 그럴게요. 박지연의 사무실은 구청 근처 빌딩 3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고 벽면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어르신들이 웃으며 활동하는 사진들.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공헌 봉사, 경영 컨설팅 같은 문구들이 보였다. 어서 오세요. 박지연이 나와 반갑게 인사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다. 사무실은 따뜻하고 안정감이 느껴졌다. 박지연이 커피를 건네며 앉았다. 오늘 오셔서 감사해요. 많이 고민하셨죠? 네, 사실 아내가 좀 걱정을 해서요. 그러실 거예요. 다들 처음에는 걱정하세요. 하지만 저희를 믿고 시작하신 분들은 모두 만족하고 계십니다. 박지연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다. 이게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예요. 화면에는 여러 어르신들의 사진과 글이 있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합니다. 배당금도 매달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이사라는 직함을 받으니 자존감이 살아났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입니다. 도연은 그 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합니다. 투자금을 입금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해드려요. 그리고 이사 등록을 하시고 명함을 받으시면 끝이에요. 투자금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최소 300만 원이지만 더 많이 하시면 배당률도 올라갑니다. 보통 1000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000만 원.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퇴직금 남은 게 약 2천만 원 정도였다. 그중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1000만 원 하면 배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 15%면 1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약 12만 원 정도죠. 생활비 보태기에 괜찮지 않으세요? 12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배달을 하루 이틀 하는 것과 비슷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장님은 이사가 되시는 거예요. 박지연은 강조했다. 이사. 명함도 있고 직함도 있고 정기 모임에서 존중받는 거죠. 부장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부장님. 그 호칭이 도연의 귀에 감겼다. 박지연은 도연을 부장님이라고 불렀다. 회사를 나온 지 2년이 넘었지만 누구도 그를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배달할 때는 그냥 기사님이었고 집에서는 그냥 당신이었다. 하지만 박지연은 그를 부장님이라고 불렀다. 부장님, 저는 솔직히 부장님 같은 분이 배달을 하시는 게 안타까워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셨잖아요. 그 경험과 노하우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배달에 쓰시다니요.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부장님의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고 동시에 경제적 안정도 찾으시는 거죠. 박지연은 계약서를 꺼냈다. 1,000만 원 투자하시는 거로 할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박지연의 눈을 보니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네. 하겠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박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도연은 그날 계약서에 서명했다. 집으로 돌아와 은숙에게 말했다. 투자했어. 얼마? 1,000만 원.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1,000만 원? 응. 매달 12만 원씩 배당금이 들어온대. 정말 그럴까? 그럴 거야. 계약서도 있고 제대로 된 회사야. 은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결정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당신이 알아서 해. 응. 걱정 마. 이번엔 잘 될 거야. 도연은 자신있게 말했다. 일주일 후 도연에게 택배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자 명함이 들어있었다. 김도연 이사 사회적 기업 실버 브릿지. 도연은 그 명함을 보며 웃었다. 이사. 그는 다시 직함을 얻었다. 명함을 들고 거울 앞에 섰다. 명함을 내밀며 혼잣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실버 브릿지 김도연 이사입니다. 그 말을 하니 자신이 다시 누군가가 된 것 같았다. 은숙은 남편이 명함을 들고 웃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명함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사진 정기 모임이 열렸다. 도연은 처음 참석하는 날 정장을 차려입었다. 어디가? 은숙이 물었다. 회사 모임. 무슨 회사? 실버 브릿지. 내가 투자한대. 그냥 모임이잖아. 모임이 아니야. 이사진 회의야. 도연은 진지하게 말했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모임은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약 5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60살 이상의 남성들이었고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도연은 입구에서 명찰을 받았다. 김도연 이사님. 명찰을 가슴에 달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수 이사입니다. 김도연입니다. 어느 쪽에서 일하셨어요? 제조업 쪽에서 품질 관리를 했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저는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경력을 소개했다. 은행원, 공무원, 교사, 회사원 다들 각자의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은퇴 후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다. 박지연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다. 여러분, 오늘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지난달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연은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설명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 수익률이 예상대로 나오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여러분의 계좌로 매달 입금될 예정이니 확인해주세요.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배당금을 받는 거구나.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를 했다. 도연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작년에 가입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배당금 잘 나와요?
네, 매달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도연은 진심으로 공감했다. 집에만 있으면 외로웠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고 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사람들이 그를 이사님이라고 불렀고 그의 경력을 존중해줬다. 도연은 오랜만에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은숙에게 말했다. 정말 좋더라. 뭐가? 분위기. 다들 나이 든 사람들인데 서로 존중해주고 얘기도 잘 통하고. 그래. 은숙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당신도 한번 가봐. 나는 됐어. 왜? 여자 이사님들도 있던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연은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아쉬웠다. 왜 저렇게 부정적일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달 도연의 계좌에 12만 원이 입금되었다. 도연은 통장을 보며 웃었다. 진짜 들어왔네. 은숙도 통장을 확인했다. 이번 달은 들어왔네. 이번 달만이 아니야. 매달 들어올 거야. 그래. 그렇게 되면 좋지. 은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달에도 배당금이 들어왔다. 세 번째 달에도. 도연은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내 말이 맞았지? 응. 잘 됐네. 은숙도 조금 안심했다. 그래도 사기는 아닌가 보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고 박지연이 도연에게 전화를 했다. 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죠. 배당금도 잘 들어오고. 다행이에요. 그런데 부장님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시니어 전용 헬스케어 사업인데 정부 지원도 받고 있어요. 헬스케어요? 네. 요양시설이랑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결합한 건데 수익성이 정말 높아요. 박지연은 계속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률이 연 20%예요. 지금보다 훨씬 높죠. 연 20%. 도연은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조기 투자자에게만 기회를 드리는 거라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최소 500만 원부터요. 하지만 더 많이 하시면 배당률도 올라가고 VIP 이사로 승급되세요. VIP 이사. VIP 이사는 뭔가요? 일반 이사보다 한 단계 위에요. 정기 모임도 더 자주 있고 특별 행사에도 초대받으세요. 명함도 금박으로 바뀌고요. 금박 명함. 도연은 상상했다. 자신의 이름이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을. 부장님 같은 분이 VIP 이사가 되셔야죠. 박지연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조기 투자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고민에 빠졌다. 500만 원. 남은 퇴직금이 1000만 원 정도였다. 그중 500을 투자하면. 하지만 배당률이 20%라면 연 100만 원이었다. 한 달에 8만 원 이상. 지금 받는 12만 원에 8만 원을 더하면 20만 원. 배달을 안 해도 될 정도의 돈이었다. 도연은 은숙에게 말했다. 추가로 투자하려고. 또, 이번엔 수익률이 더 높대. 얼마나? 연 20%.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정부 지원 사업이라 그래. 정말? 응. 헬스케어 사업인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전망이 좋대. 그래도 조심해야지. 알아. 하지만 지금까지 잘 받았잖아. 3달 동안. 은숙은 할 말이 없었다. 남편 말이 맞았다. 3달 동안 배당금이 제때 들어왔다. 얼마 투자할 건데? 500. 500? 그럼 남는 돈이 500. 그래도 충분해. 은숙은 불안했지만 남편을 막을 수 없었다. 당신이 알아서 해. 응. 내가 책임질게. 도연은 다음날 박지연에게 연락했다. 500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박지연은 기뻐했다. VIP 이사로 승급해드릴게요. 곧 금방 명함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2주 후 금방 명함이 도착했다.
김도연 VIP 이사 사회적 기업 실버 브릿지. 명함은 고급스러웠다.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가 빛났다. 도연은 그 명함을 보며 뿌듯했다. 나도 VIP구나. 그는 명함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도연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정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VIP 이사들을 위한 특별 모임이 추가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모임이 있었다. 오늘 모임 있어. 또 VIP 이사 모임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은 몰라. 거기 가면 정보도 많이 얻고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도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 은숙은 혼자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VIP 모임에서 도연은 대접받았다. 김 이사님 여기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다. 박지연도 특별히 신경 썼다. 김 이사님 요즘 어떠세요? 좋습니다. 배당금도 잘 들어오고. 다행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뭔데요? 저희가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든요. 베트남 헬스케어 시설인데 수익률이 연 30%예요. 연 30%. 도연은 눈이 커졌다. 진짜요? 네. 하지만 이건 VIP 이사님들에게만 드리는 기회예요. 최소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서요. 1,000만 원.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1,000만 원은 좀. 물론 부담되시죠. 하지만 수익을 생각하면 절대 손해보는 투자가 아니에요. 박지연은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다. 1,000만 원에 연 30%면 3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5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25만 원. 배달을 안 해도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저는 1,000만 원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대출요? 네. 저희가 협력하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시니어 전용 대출 상품인데 이자도 낮아요. 박지연은 팸플릿을 건넸다. 여기 한번 보세요. 도연은 팸플릿을 펼쳤다. 시니어 미래 설계 대출 금리 연 5%.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이자를 갚고도 남아요. 박지연은 계속 설명했다. 1,000만 원 대출 받으면 이자가 연 50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배당금은 30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이 남는 거죠. 도연은 계산을 다시 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대출을 받는 게 부담스러운데. 왜요? 부장님은 충분히 신용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건 투자예요. 빚이 아니라. 박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부장님 같은 분이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도연은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와 은숙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출 이야기를 하면 반대할 게 뻔했다. 도연은 혼자 고민했다. 대출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박지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그는 결심했다. 다음 날 박지연이 안내해준 금융기관에 갔다. 담당자는 친절했다. 시니어 미래 설계대출 상품 찾아오셨어요? 네.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있으세요? 네. 서류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고 대출이 승인되었다. 1,000만 원. 그 돈이 도연의 계좌로 들어왔다. 도연은 그 돈을 바로 실버브릿지에 입금했다. 투자 완료했습니다. 박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감사합니다, 김 이사님. 최고의 선택하셨어요. 답장이 왔다. 도연은 웃었다. 석 달이 지났다. 배당금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었다. 도연은 안심했다. 역시 잘한 결정이었어. 하지만 어느 날 박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 이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요? 저희 회사가 정부 프로젝트에 선정됐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사님들께 긴급 투자를 부탁드리려고요. 이번에 투자하시면 배당률을 50%로 올려드릴게요. 50%. 도연은 숨이 막혔다. 50%요? 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아시죠? 집이 있으시잖아요. 집이요? 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요?
네.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이번에 투자하시면 평생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제가 부장님을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부장님이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생각해 볼게요. 네,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이번 주까지예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 동안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당률 50%. 만약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연 1천만 원이었다. 한 달에 80만 원 이상. 그 돈이면 배달도 안 해도 되고 대출 이자도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도연은 은숙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자. 그는 결심했다. 도연은 은행에 갔다. 주택담보대출 받고 싶은데요. 네, 집 시세가 어떻게 되세요? 3억 정도요. 전세 사세요? 아니면 자가세요? 전세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예요? 2억. 그럼 갭 투자 형태시네요. 대출 가능 금액이 약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천만 원. 도연은 숨을 삼켰다. 일단 2천만 원만 받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해 오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대출이 나왔다. 2천만 원. 도연은 그 돈을 실버 브릿지에 입금했다. 투자 완료했습니다. 박지연은 환호했다. 감사합니다, 김 이사님. 정말 최고의 결정하셨어요. 도연은 웃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숙이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없어. 왜? 표정이 안 좋아. 피곤해서 그래. 도연은 거짓말을 했다. 은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도연은 박지연에게 전화했다. 배당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해요. 이번 달은 회계 처리가 늦어져서요. 다음 주에 입금될 거예요. 정말이요? 네, 걱정 마세요. 도연은 안심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다. 다시 전화했다.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처리될 거예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다.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배당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도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박지연은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이사님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없었다. 사무실로 찾아갔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문에는 임대 표지가 붙어 있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숙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좀 해봐. 무슨 일이야? 사기야. 뭐? 사기당했어.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투자한 회사가 사라졌어. 사무실도 없어지고 연락도 안 돼. 얼마나 투자했는데?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말해봐. 얼마야? 3천만 원.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천만 원? 응. 어떻게 그렇게 많이? 대출 받았어. 대출? 어디서? 집 담보로. 은숙은 숨이 막혔다. 집을 담보로? 응. 내 허락도 없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우리 어떻게 살아? 도연도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없었다. 다음 날 도연은 경찰서에 갔다. 사기 신고를 했다. 피해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모임에 50명 정도 있었어요. 경찰은 기록을 남겼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 조직들은 추적이 어려워요. 돈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도연은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숙은 말없이 부엌에 서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거실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은숙아, 말하지 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은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 노후 자금 다 날아갔어. 집도 위험해. 이제 어떻게 살아?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배달로? 63 나이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 이자 연체되었습니다. 빨리 입금해주세요. 도연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이 거의 없었다. 어떻게 하지?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200만 원만. 미안한데 나도 형편이 안 좋아.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나도 요즘 힘들어서.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은숙은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한때 회사에서 부장이었던 사람.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초라하고 절망적이었다. 은숙은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이게 그들의 노후였다. 한 달이 지났다. 대출 이자는 계속 밀렸다. 은행에서 경고장이 날아왔다. 대출 이자를 계속 연체하시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연은 패닉에 빠졌다. 어떡하지 집까지 잃으면. 은숙도 불안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돼? 그것도 위험해.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깡통 전세일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 다 잃을 수도 있어.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도연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배달 일을 더 많이 했지만 돈은 모자랐다. 하루 종일 일해도 10만 원. 그걸로는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다. 도연은 지쳐갔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다. 어느 날 그는 소주를 마셨다. 혼자서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자신을 자책했다.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부장이라는 호칭. 이사라는 직함.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은숙은 자고 있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아내를 보았다. 40년을 함께한 사람.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 하지만 자신은 그 믿음을 배신했다. 미안해. 도연은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며칠 후 도연은 결심했다. 이렇게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는 은숙에게 말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친구 만나러. 언제 와? 저녁에. 도연은 나갔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 은숙은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왜 안 들어와?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나 못 들어가. 왜?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잖아. 나는 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나도 나답게 살고 싶었어. 전화가 끊겼다. 은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틀 후 도연은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짐을 챙기러 온 것이었다. 뭐 하는 거야? 은숙이 물었다. 나 잠깐 친구 집에 있을게. 왜?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자꾸 미안해져서. 미안하면 같이 해결하는 거지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래도 미안해. 도연은 짐을 들고 나갔다. 은숙은 그를 붙잡지 못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은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이 떠났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냥 떠나버렸다. 은숙은 주저앉아 울었다. 은숙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먹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생각이 복잡했다. 남편은 떠났고 돈은 없고 집도 위험했다. 61의 나이에 혼자 남겨진 여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며칠 후 은숙은 일어났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음식이 거의 없었다. 장을 봐야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은숙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15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 은숙은 구청에 갔다. 복지 상담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요. 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집이 있긴 한데 전세예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예요? 2억이요. 아, 그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수급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신청은 해보세요. 심사 후에 결정됩니다. 은숙은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동네를 걸었다. 익숙한 골목. 40년 가까이 살았던 동네. 구멍가게, 슈퍼마켓, 반찬가게. 반찬가게 앞을 지나갈 때 은숙은 멈췄다. 구인 광고. 가게 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반찬 만들 분 구합니다. 시급 10,000원. 은숙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요. 네. 가게 주인은 50대 여성이었다.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아, 네. 반찬 만들 줄 아세요? 네. 평생 해왔어요. 경력이 있으세요? 집에서 해왔어요. 40년 동안. 가게 주인은 은숙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1요. 좀 많으신데. 은숙은 실망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때 가게 주인이 말했다.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6시에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은숙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일 잘하시면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5시에 은숙은 일어났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갔다. 일찍 오셨네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좋네요. 그럼 시작할까요? 은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썰고 조림을 만들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가게 주인은 은숙이 만든 반찬을 맛봤다. 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솜씨가 좋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은숙은 웃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은숙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출근했다.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고 손님들을 응대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돈을 받고 일한다는 게, 고객을 대한다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이모님, 오늘도 왔어요. 단골 손님이 생겼다. 오늘 뭐 맛있는 거 있어요? 오늘은 가지볶음이랑 멸치볶음 새로 나왔어요. 그거 주세요. 네. 은숙은 반찬을 담아주며 웃었다. 한 달이 지나고 은숙은 첫 월급을 받았다. 15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번 첫 돈이었다. 은숙은 통장을 보며 울었다. 61에 처음 받는 월급.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 가게 주인이 물었다. 이모님, 요리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40년을 했으니까요. 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모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좋아요. 은숙은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쓸모있다는 게. 몇 달 후 가게 주인이 제안했다. 이모님 반찬 배달도 해보시겠어요? 배달요? 네. 단골 손님들한테 집으로 배달해주는 거예요. 배달비 따로 받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모님이 친절하시니까 손님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은숙은 배달 일도 시작했다. 오토바이 대신 전동 카트를 사용했다. 동네 골목을 돌며 반찬을 배달했다. 이모님, 오늘도 왔어요? 네.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고마워요. 손님들은 은숙을 반겼다. 시간이 지나며 은숙은 단골 손님들과 친해졌다. 이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속 오후 1141저럭요.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일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은숙은 웃었다. 정말로 그랬다. 일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나아지는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다. 은숙은 가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가게 주인이 말했다. 이모님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이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이모님이 만든 반찬들이 맛있어서 손님들이 계속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월급 올려드릴게요. 정말이요? 네. 150에서 200으로. 은숙은 눈물이 났다.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어느 날 가게 주인이 제안했다. 이모님 반찬 사업을 같이 해보시겠어요? 네. 사실 저도 나이가 있고 이 가게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모님이랑 같이 사업을 확장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요? 네. 이모님은 요리 솜씨도 좋고 손님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은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은 제가 투자할게요. 대신 이모님이 요리를 담당하시고 저는 운영을 맡는 거예요. 은숙은 고민했다.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가게 주인은 진심이었다. 이모님 한번 해보세요. 이모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은숙은 용기를 냈다. 좋아요. 해볼게요. 두 사람은 동업계약을 맺었다. 가게를 확장하고 배달 서비스를 늘렸다. 그리고 은숙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다. 정은숙.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은숙은 울었다. 62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받았다. 결혼하고 40년 동안 남편 이름으로 모든 게 관리되었다. 집도 통장도 차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은숙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적혀 있었다. 사업은 잘 됐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입소문이 났다. 정이모네 반찬집이라는 이름으로 소문이 퍼졌다. 거기 반찬 진짜 맛있어. 정이모가 직접 만드는 거라 믿을 수 있어. 은숙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2년이 지났다. 은숙은 이제 작은 사장이 되었다. 직원도 2명 고용했다. 이모님, 오늘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좀 더 만들어야겠네. 은숙은 부엌에서 일했다. 63의 나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했다. 어느 날 은숙은 뉴스를 봤다. 사회적 기업 사칭 사기 조직 검거. 화면에는 박지연의 얼굴이 나왔다.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피해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은숙은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역시 사기였구나. 며칠 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야. 뉴스 봤어? 응. 결국 사기였어. 알아. 침묵이 흘렀다. 은수가. 왜? 미안해. 내가 돌아가도 될까?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당신이 돌아와서 뭘 할 건데? 모르겠어. 그냥 같이 살고 싶어. 당신 혼자 살고 싶다고 나간 거잖아.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은숙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여전히 책임을 안 지려고 하네. 무슨 소리야? 돌아와서 뭘 할 건지도 모르면서 돌아오겠다는 거잖아. 그건 무책임한 거야. 도연은 할 말이 없었다. 은수가 나는. 당신은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인정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자 살아가는 거지. 이혼하자는 거야? 그건 당신이 결정해. 은숙은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도연이 집으로 찾아왔다. 은숙은 문을 열어줬다. 들어와. 도연은 집안을 둘러봤다.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다. 잘 지냈어? 응. 일은 잘 돼? 그럭저럭. 침묵. 도연은 말했다. 나는 돌아오고 싶어. 그래. 하지만 당신이 싫다면 안 올게. 은숙은 남편을 보았다. 초라하고 늙고 지쳐 보였다. 한때는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은숙은 동정하지 않았다.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 당신은 나를 동반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그건 맞잖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한테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어. 투자할 때도 대출 받을 때도.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그 말은 아무 의미 없어. 은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당신이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당신 스스로 일어서야 해. 나한테 기대지 말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
도현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배달 일을 계속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몰며 짐을 날랐다. 힘들었지만 그는 참았다. 이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은숙은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했다. 사업은 점점 커졌다. 지점을 하나 더 냈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다. 정이모네 반찬은 이제 동네를 넘어 유명해졌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정이모가 직접 만드는 거라 믿고 먹어요. 은숙은 65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했다. 도현과 은숙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의 삶을 살았다. 도현은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다. 은숙은 아침에 나가고 오후에 돌아왔다. 저녁에는 가끔 같이 밥을 먹었다.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 당신은? 나도. 대화는 짧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어느 날 도현이 말했다. 은수가 사과하고 싶어. 무슨? 모든 것에 대해. 은숙은 남편을 보았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나를 평생 뒷바라지했는데 나는 당신을 동반자로 대하지 않았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당신 의견을 묻지 않았어. 그게 잘못이었어.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뭐가? 사과해줘서. 도현도 울었다. 미안해.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세월이 흘렀다. 은숙은 일흔이 되었다. 반찬 가게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여러 지점이 생겼고 은숙은 본사를 운영했다. 정은숙 대표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인터뷰?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로 방송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은숙은 웃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이 진심으로 말했다. 예순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살아남은 거야. 방송 인터뷰가 나갔다. 61살에 처음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네.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지금은 성공하셨잖아요. 성공이라기보다는 살아남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은숙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면 돼요. 방송이 나간 후 은숙에게 많은 연락이 왔다. 저도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은숙은 하나하나 답장을 썼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도현도 방송을 봤다. 아내가 화면에 나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했는지 깨달았다. 집안일만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아내가 이제는 여러 사람을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다. 도현은 은숙에게 말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나는 당신만큼 못해. 비교하지 마.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래도 당신은 대단해. 은숙은 웃었다. 나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야. 에필로그 자기 이름으로 산 인생. 2년 후. 정은숙은 72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일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직접 반찬을 만들지는 않았다.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경영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대표님, 신입 직원들이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 젊은 여성들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은숙은 그들을 보며 웃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표님, 저희 대표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뭐라던가요? 예순에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이라고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성공이라기보다는 살아남은 거예요.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은숙은 그들을 보며 말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퇴근 후 은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도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왔어? 응. 저녁 먹었어? 아직. 내가 뭐 해줄까?
괜찮아. 내가 할게. 은숙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웠다. 도연은 일어나 식탁으로 왔다. 고마워. 뭐가? 밥 해줘서.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다. 밤이 되고 은숙은 침대에 누웠다. 도현도 옆에 누웠다. 은숙아. 응. 고마워. 왜? 그냥 끝까지 함께 해줘서. 은숙은 웃었다. 나도 고마워. 뭐가? 살아남게 해줘서. 내가 뭘 했다고.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생각했어. 그전까지는 당신 인생만 생각하며 살았거든. 그래서 감사해. 당신이 떠난 덕분에 나는 나를 찾았어.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미안하지 마.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 은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어.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예전에는 남편을 위해 일어났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일어났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도연은 아직 자고 있었다. 은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은숙은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정은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해가 떠올랐다. 은숙은 회사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은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명판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정은숙 대표. 그 이름을 보며 은숙은 웃었다. 61에 시작한 인생. 늦었지만 그녀만의 인생이었다. 그날 저녁 은숙은 일기를 썼다. 남편은 떠났고 나는 살아남았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던 인생은 무너졌지만 자기 이름으로 산 인생은 끝내 남았다. 은숙은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그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